자,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자, 이 브레인스토밍하고 델파이 기법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여서 잘 알아두시고, 이것도 나름 이제, 이거는 좀 느낌이 와요. 브레인이 무슨 말이지? 두뇌, 스토밍은 폭풍.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따지면 브레인스토밍인데,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번역할 때는 집단 토의 또는 난상 토론이라고 해요, 보통. 응? 집단 토의, 난상 토론인데 어떤 거냐면, 자, 테이블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요. 앉아서 토의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거기에는 나름은 그 분야에 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얼굴 맞대고요. face to face라고 해요. 얼굴 맞대고 하는 토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기법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터무니없거나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비방, 평가는 금지돼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하면 될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토의하다가 이제 담당자가 이 안에서 나온 많은 안 중에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불러요. 자, 면대면 토의 방식, 집단 토의 방식.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비판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굴 대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예요. 또는 내 학교 스승님이에요. 그러면 이 스승님의 의견과 좀 반대되는 말하기가 좀 미안하잖아.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내성적이야.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주로 지켜만 보지 말을 잘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한계점이에요. 일단은 이 집단 토의 기법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비판 금지됐다는 사실이. 비판은 금지되어 있다. 비판, 비방, 평가는 금지되어 있다. 이해되죠? 자,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게 되면 뭐 하면 된다고? 내 의견을 말하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이디어 위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올리면 돼요. 이거를 편성한다라고 하지. 편성기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다. 근데 아무리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했잖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델파이예요. 자, 델파이 기법도 델파이인데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면 델파이 기법. 이거는 질문지 방식이에요. 질문지. 한마디로 질문지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 질문지나 설문지를 만들어서 질문지를 보내고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델파의 기법이다. 자, 담당자가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질문지를 발송해요. 어떤 사안에 대한. 그럼 이 질문지에 답을 해서 보내와요. 발송해와 다시. 모아요. 자, 한 번이 아니고 모은 통계치와 질문을 더 추가해서 또 보내줘요. 또 보내주고.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 과정에 이제 어느 순간 갔더니 의견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대략 중간 정도의 의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 서로 알아 몰라요? 모르죠. 이거를 익명성이다. 익명성. 즉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난지 몰라. 여러분 설문지 할 때 익명성을 보장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렇죠. 솔직한 답을 한다는 얘기지.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눈치가 보였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솔직한 답을 하게 돼. 이게 일반 델파이야. 일반 델파이. 그냥 말하는 델파이는 일반 또는 전통 델파이이고, 그러니까 전통 델파이는 끝까지 모른 채 끝나는 거예요. 반면 정책 델파이는 조금 달라. 정책 델파이는 질문지를 보냈어요. 그다음에 받아요. 근데 이제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는 평균값을 찾는 게 목적이야. 평균치. 이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의견 차이를 더 부각시켜요. 질문지를 받아봤더니 같은 정책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정책의 효과가 매우 크다. 이 사람은 없다. 라고 나온 거예요. 나름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인데 의견이 달라요. 그때는 다시 보낼 때
차이 나는 의견을 더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보면 이거 봐라. 나랑 아주 다른 사람이 있네? 이래서 의견을 더 보충해서 또 보내와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끝까지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안 좁혀져. 그때는 봐. 초기에는 익명성이 유지되다가 끝까지 정제만 되고 하면 그때는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선택적 익명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나? 선택적 익명. 자, 요 정책 델파이는 이게 정책 델파이니까 이거는 특징이 이게 선택적이다. 익명성이. 선택적 익명성.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익명성이 보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문제가 쟁점화 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의견의 차이, 의견의 차이라든지 또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을 해요. 그래서 쟁점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평균치, 중간을 찾는 것이고 이게 일반 델파이랑 차이점. 일반 델파이, 정책 델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담당자가 됐어요.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오래요. 대안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여러 대안을 두고서 질문지를 보내. 미리 조사해야지. 어떤 대학에 어떤 교수가 전문가다. 어디 연구원에 누가 전문가다. 그러면 동의구에서 보내. 답을 받아. 정리해. 또 보내. 받아. 왔다 갔다 큰 차이 없네? 종합. 정리. 끝. 이게 일반 델파이. 여러분 정책 관련돼. 그래서 보내. 차이가 생겼어. 부각시켜. 싸움 붙여. 안 되면 와보세요. 이렇게. 자, 선택적 익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목차만 확인하면 돼요. 시계열. 무슨 말이에요? 시계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시간을 연결하면 돼. 타임 시리즈. 시간을 쭉 연결시키면 뒤가 연결돼. 그런 뜻이. 용어만 아시면 돼. 경향. 추세. 트렌드. 트렌드를 보면 보이거든, 뒤가. 연장. 이렇게. 투사해보고, 이거 보시면 되고. 선형객 등은요, 좀 어려워서 지금은 목차만. 이렇게 나와요, 수임에서. 다음 중, 대안들의 결과 예측 또는 평가 방법 중 이론적 예측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거 빼고 이 중에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분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구급일체라도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분류가 나오기 때문에 분류는 반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안을 이제 평가, 탐색해봤던 거고 이제는 결정해봐야 돼. 자, 결정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결정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결정 모형. 이제 저는 평생 이걸 해왔기 때문에 공부도 했고 가르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제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여겨요. 왜냐면 일단 용어가 낯설어. 합리 모형, 만족, 점증, 뒤에 보면은 혼합 주사, 최적, 쓰레기통, 뭐지? 자, 차근차근 가보자. 여러분이 이제 결정자예요. 과장이에요, 과장. 내가 이 정책을 결정할 때 뭘로 할까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나열식의 내용도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빙의가 돼야 돼. 내가 결정자라면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이렇게 한다. 방식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가 합리 모형. 자, 우리가 합리성이라는 말은요, 첫 시간 때부터 계속 해오던 단어죠. 뜻이 뭐라고 풀면 돼, 합리성은? 이성에 합치한다? 쉽게 이성적이다. 자, 이성에 맞게 결정하는 모형. 그래서 고도의 합리성 또는 이성을 갖고 하는 결정이다. 참고로 합리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합리성 속에는 계산적임이 들어있다. 이것저것 따진다. 계산한다. 자, 합리라는 단어 속에는 경제 논리가 들어있다. 합리적 경제 논리. 그럼 같은 말이에요. 합리적, 경제적, 이기적, 계산적, 수리적 다 같은 말이에요. 따져보고 가장 큰 이익되는 걸 한다 뜻이. 이게 합리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 자, 기본 가정은 뒤에 나오는 전지전능인 가정. 전지전능인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신. 자, 전지전능인은
다 알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결정이에요. 자, 어떤 비유냐면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자, 내가 스마트폰을 하나 사려고 해요. 자, 한림의식의 가정은 어떤 거냐면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능력이 다 완벽해서 하는 결정.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핸드폰 시장을 다 뒤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매장을 다 뒤지고 그 중에 또 모든 계정들을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서 가격 대비 성능을 다 비교해. 저기 제주도에 있는데 전국을 다 검토해서 모든 걸 다 비교한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제일 좋은 거 사겠다는 가정이에요. 이게 합리 모형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상적이죠. 현실성은 좀 없어요. 현실은 제약이 많잖아요. 이게 합리 모형이에요. 자, 전지전능을 가정해서 이것저것 다 따진 다음에 하겠다. 이런 모형이죠. 이게 합리 모형. 어려운 거 없죠? 단어로 풀 수 있어요. 자, 왠지 모르게 경제적 합리성을 따질까 안 따질까? 따져. 경제적 합리성의 바탕을 둔 결정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란 경제에 맞는 이성인 거지. 즉 가장 큰 효율성이 높은 게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 근데 비판을 받아. 뭐라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이게 합리 모형. 두 번째는 만족 모형. 자,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했다. 제한된 합리성. 처음부터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또는 여러 가지 능력에는 한계 있음을 딱 전제하고 바운더를 그어. 바운더를 쳐. 그 안에서 만족하면 돼. 자, 내가 언제 다 뒤져 제주까지 시간도 없는데 서울 너무 넓어요. 그렇죠? 강남도 너무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의 지하 매장 중 몇 개만 골라. 제한을 시켜. 기종도 몇 개만 골라서 비교한 다음에 만족하면 돼. 최적은 아니야. 만족하면 돼. 가장 싼 게 10만 원, 가장 비싼 게 100만 원. 만약에 가장 싼 게 10만 원일 때는 이런 모형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다 따져봤기 때문에 근데 따져봤더니 50만 원에 팔아. 만족해. 사는 거지. 만족 모형. 이해됐나요? 용어를 잘 봐놓자. 합리 모형에서는요. 경제인을 가정한다. 경제인. 여러분 합리적 또는 경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늘 최적을 추구하는 사람. 최고를 따져. 최고. 비용의 극소 또는 최소. 이유는 극대 최대가 경제이면 행정인은 최적이 아니고 그냥 나쁘지 않으면 돼. 자, 이게 최고를 찾는 거예요. 비용은 최저, 이익은 최고를. 근데 행정인은 이 정도? 그러니까 나쁘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행정인이야, 행정인. 만족 모형에서는 비교되는 단어가 행정인인데 앞으로 쓸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인은 그냥 나쁘지 않으면 되는 정도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행정인. 늘 비교되는 단어. 응? 경제인, 행정인 이렇게. 이게 만족 모형. 당연히 이제 비판을 받지. 너무 만족의 기준이 애매하지 않냐.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당연한 얘기지, 여러분. 특징을 보면 단점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면 된다. 만족의 기준이 뭔데? 주관적이다. 비판. 너무 이성적이다. 보면 나오잖아요. 한계로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정은 또 달라. 점정 모형. 점정이 무슨 말이죠? 점점 증가하는 인크리멘탈 모델. 자, 점정 모형은 점점 증가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해왔던 정책을 바탕으로 좀만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있는 걸 바탕으로 좀만 증가시킨다. 자, 종래의 결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고치고 주로 늘려가는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현존 정책에다가 여기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 결정이 해왔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좀만 주로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점감이 아니고 점점 증가하는 모형. 자, 이거 참고로 봐두시면 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많이 안 건드려요. 해왔던 거는 안 건드려. 다른 말로 기득권을 인정해줘.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해오던 사업 중에서 끝난 건 빠져. 하지만 해오던 사업은 그대로 둬. 그리고 좀만 추가해가는 방식. 이게 점증 모형. 자, 그럼 이거 안다면 질문. 변화의 폭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좋게 말하면 안정감이 있고 나쁘게 볼 때는 개혁이 안 되고 기득권주의가 돼. 기득권을 중시해버리면 쇄신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점증 이게 현실적인 뭐예요? 현실. 여러분 정부가 하는 결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는 주로 해오던 정책을 바탕으로 좀씩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뭐예요? 이상적, 현실적. 너무 보수적이 돼. 보수. 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요 둘은 늘 비판을 받기도 해요. 너무 이상적이요,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비판. 이게 점증 모형. 저는 정말 평생을 학만 해왔지만 저는 할 때마다 재밌어요. 왜냐면 그 말이 막 볼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막 여러 가지가 막 같이 떠오르면서 아 그렇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막 보이거든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단어를 보면 다 답이 보여요. 이게 예. 합리, 만족, 점점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 모형이고요. 그 다음은 혼합 주사 모형. 혼합했다. 믹스드 주사는 탐색과 같은 말이야. 혼합 탐색 모형. 혼합 주사 모형. 스캐닝. 찾는다. 믹스드 스캐닝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를 짬뽕해 놨지. 뭐를 짬뽕했어요? 합리 모형하고 점증을 짬뽕했어요. 중요해요. 자, 그냥 짧게 합점. 앞에 우리가 합리, 만족, 점증을 배웠지만 합리와 만족을 합한 게 아니고 합리와 점증을 합한 거예요. 점증을. 그냥 합점. 합점. 합격 점수. 합점. 그럽니다. 합점.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림명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 근본 결정. 즉 뿌리 근자예요. 뿌리식 접근이고요. 점증 모형은 약간 지엽적인 가지식 접근. 브랜치 메서드예요. 가지식 접근. 잘 보면 이게 큰 뿌리고 큰 줄기에 여기 있다면 자, 합리 모형은 뿌리부터 큰 줄기, 작은 줄기를 다 보고해요. 이게 합리 논리야. 그러니까 포괄적이죠. 느낌 와야 돼.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다. 또는 총체적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뿌리까지 검토하는 거야. 다. 근데 점증은 있는 건 안 건드려요. 여기다가 이게 가지만 쳐가.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근본 약간 좀 작아. 세부. 아, 그래서 근본 결정은 요거 따르고 세부는 점증 따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 요즘 말하는 빅피처는 합리로 따져보고 들어가서는 좀 조정돼보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합리와 점증이다. 이해되죠? 혼합, 합쳤다. 주사가 술 먹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탐색, 스캔, 쫙지 스캔. 믹스해서 스캔해요. 이게 혼합 주사예요. 자, 요거 알면은 한계는 당연해요. 뭐가 근본 결정인지, 뭐가 세부 결정인지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이론적 독창성이 없다. 두 개를 합했으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 합친 모형인데. 자, 좀 다른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그 범위를 수정할게요, 범위를. 자, 이 영역을 내가 지금 탐색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합리모형이라면 이 지역이 있겠어요. 자, 합리모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영역을 샅샅이 다 뒤지는 거예요. 좀 감이 오나요? 이게 합리모형이에요. 근본, 포괄적인 거예요. 점증이라는 것은 뭐 해왔던 그동안 좀 봐왔던 것은 검토 안 하고 대충 하고 몇 군데만 대략 하는 거예요. 이게 점증식이라면 자, 혼합주사는 전체를 보긴 보는데 대충 보다가 전체를 보는데 자세히 말고 대충 보다가 이 지역이 수상해. 이 지역은 상세히 보는 거예요. 큰 전체를 대충 살펴보다가 저기 수상해. 한정된 곳은 자세히 보는 방법. 이거죠. 이게 혼합의 의미죠. 혼합. 이게 되죠. 우리가 공부할 때 혼합 주사식 공부는 뭐냐면
책 전체를 놓고 쭉 보긴 봐. 모든 주제를 보긴 보는데, 이거 중요하지? 자세히. 또 보다가, 가다가, 또 자세히 보다가. 이런 방식. 이게 혼합 주사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 됐지? 혼합 주사. 합정. 근본, 세부. 끝. 자, 최적 모형. 옵티멀 모델. 최적을 추구하는데 그것도 합리 모형을 바탕으로 해요. 둘 다 봤더니 합리가 바탕이 돼 있죠, 일단. 여기다가 초합리성을 추구했다. 초합리성. 무슨 말이지, 초합리성이? 합리성을 초월했다. 여러분, 이성을 초월한 게 뭘까요? 이성을 초월했다. 감각이야, 감각. 느낌, 직관 같은 거, 판단 같은 거, 영감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총을 누가 빵 쐈어, 앞에서. 빵 쐈어. 자, 합리 모형에 따르면 어떻게 대응하냐면, 합리 모형은 계산해야 돼. 각도가 몇 도고, 어느 속도가 얼마고, 이게 합리식 계산법이야. 그러면 죽어.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누가 빵 하면, 이게 초합리야. 느낌 같은 거거든. 감각 같은 걸 보시면 돼. 내가 해왔던 경험 같은 걸 바탕으로 하는 거지. 왠지, 이게 직관이지. 직관, 초합리성. 내가, 경마장에 가서 돈을 좀 벌려고 해요. 경마장 가서. 지금 제가 앞에 다 같이 해볼게요. 합리, 만족, 점증, 혼합, 최적을 다 해둘 테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과천에 가서 경마장에 재산을 걸려고, 돈을 걸려고 해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출전 예상 마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그 말이 달릴 수 있는 여건, 환경도 다 검토해봤어요. 날이 좋을 때, 오전에 뛸 때, 저녁에 뛸 때 다 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A라는 말한테 내가 돈을 걸겠다. 그때 돈을 제일 많이 벌어. 이게 무슨 모형이에요? 그렇지. 합리 모형이. 다 분석해서 계산해서 최적을 찾는 거거든. 근데 내가 바빠서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몇 개 말만 골라보다가 점랑한 정도 되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이게 무슨 모형이야? 만족 모형이야. 그러니까 최대 버는 것은 내가 뭐 1,000만 원 버는 거야. 근데 한 100만 원 벌고도 난 좋아요. 이게 바로 만족 모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거지. 점정 모형은 내가 그동안 걸어봤던 말이 있어. 그런 말 검토 잘 안 해. 조금만 대충 보다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말이 있어. 그것만 또 대략 보다가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점정 방식이야. 얘는 거기엔 출전말을 다 보긴 봐. 100마리야. 다 보다가 이놈이 좀 눈에 띄네? 그러면 자세히 보는 거지. 이게 혼합주사. 전체를 대충 보다가 몇 개는 자세히 보는 것. 혼합주사예요. 최적은 뭐냐면 내가 나름은 일주일 내내 분석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나름 100마리 중에서 C하고 D 말이 일단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는데 왠지 그날따라 날이가 흐린 날이었거든. 근데 이 F라는 말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를 보더니 윙크를 것 같아. 뭐 느낌이 좋아. 제가 오늘 왠지 느낌이 내가 그동안 경험상 비가 오는 날은 저런 말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걔한테 돈 걸 때 이게 최적 모형이 되는 거지. 지금 다 구분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결정자들은 결정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계산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최적을 찾는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나쁘지 않으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합쳐보기도 하고 누구는 직관을 더 믿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 이게 다 최종 모형, 다 모형의 특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답을 줘요. 항상 저는 공부할 때 단어로 풀어요. 단어로 풀어놓으면 절대 안 까먹거든.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은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나와서 쓰레기통. 그 많은 말 중에서 왜 쓰레기통일까? 쓰레기통. 가비지 캔. 자, 이게 쓰레기통이야. 자, 쓰레기통에는 뭐가 들어있지? 쓰레기가 들어있지 뭐. 그럼 쓰레기들은 이런 쓰레기도 있고 이런 쓰레기도 있고 이런 쓰레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들은 질서가 있어 없어요?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뒤죽박죽 엉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가 그 통에 우연히 모여 있는 것처럼 정책 결정도 정말 우연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담배꽁초, 빈 캔, 빈 휴지, 과일 껍데기가 서로 계획을 짜서 모여 있나요? 아니야. 우연히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결정도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소가 우연히 만나서 결정된다. 이런 모형이야.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쓰레기통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쓰레기통. 질서 없고 무질서. 그다음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우연히 모여 있듯이 결정에 필요한 요소들도 우연히 만나서 결정된다. 그런 모형. 굉장히 불확실, 불합리한 의미. 이게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4개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의 흐름이 있어야 돼. 문제의 흐름. 그리고 해결책의 흐름. 그리고 참여자의 흐름. 그리고 선택 기회의 흐름. 자, 요 4가지가 이 모형에서 말하는 4가지 흐름이에요. 이 4가지가 모여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이는 것이 계획적이지 않고 어떻게 우연하게 만났을 때란 뜻이. 이게 쓰레기통 모형의 핵심이다. 참 재밌죠. 참 만든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많이 붙였을까? 쓰레기통이라고. 이렇게 잘 보시면 돼. 이제 더 있어 사실은 뭐 회사 모형도 있을 거고 회사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앨리슨 모형 같은 게 막 나와요. 이건 나중에 또 하면 돼. 하지만 자 지금 봤던 이 모형들은 단독 문제도 나오지만 주로 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엔 더 해놓으시면 다 해놓으셔야 되고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제 기억에는 이 정책 결정 모형의 문제만 다 모아도 한 70문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나왔던 거지. 나올 때마다 어떤 것은 많이 반복돼 지문이.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되게 쉬운 편이에요. 이쪽은. 처음이라서 어려워 보일 뿐이지 쉽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는 우리 지금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자료 게시판에 이제 자료 올릴 텐데 그 자료는 제가 나름은 체계적으로 올릴 거고요. 제가 필요할 때 나중에 제가 따로 강의하거나 아니면 자료 특별 자료 올릴 때 그때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문제 다 풀게요. 기출문제. 어떤 주제는 한 주제가 기출된 문제가 100개가 넘어요. 그동안 제가 가져왔던 기출문제 다 누적하면 100개가 넘어. 그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답이 있어. 그 문제 풀고 답 확인하면 돼. 해설은 없어. 해설은 본인이 공부해 보셔야 돼. 안 되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모여서 같이 만남 자리에서 질문하면 되고 이런 자리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보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늘 댓글도 잘 달고 그다음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갑자기 지금 모임자가 지냈을 때 오는 분들은 그냥 혜택을 줘야지. 예. 그렇다면 제가 뭐 개인이 원하고 정말 급하다면 선생님 정말 뭐 엑기스 같은 자료 없나요? 줘야지. 제가 옛날에 그 공무원들 지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단체를 앉혀놓고서 주말에. 근데 그때도 그 어떤 한 분이 조용히 좀 보지.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처음 들은 얘기예요. 교수님, 엑기스 있죠? 엑기스 좀 달래. 엑기스. 그분은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마음만큼 성적이 안 올라. 시험은 다가와.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중요한 정리된 자료가 없냐는 거야. 있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만 주면은 이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 잘 듣고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설득했는데 그런 분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은 해놔야 주는 자료가 도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먼저 시도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답 비교해 본 다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들만 나중에 가져오셔요. 그러면 제가 앉혀놓고 여러분 다 강의해 줄 테니까. 이렇게. 자, 일단 결정 보여야겠다. 자, 정책이 결정됐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집행을 해야 돼. 집행이다. 자, 집행이란 결정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일단 집행의 뜻이고 뭐 별거 없죠. 제가 딱 특별히 강조 안 하는 것들은 이 집행의 개념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몇 가지는 개념을 알아야 풀리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가지고도 밑에가 다 풀리는 게 있고 이러면 개념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풀리면 정책을 실행한다. 끝. 근데 집행하는 것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처럼. 하향식, 상향식. 이렇게. 자, 하향, 상향. 느낌을 오늘 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탑, 다운, 바텀, 업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집행의 형태가 나올 거고. 자, 중에서 이제 하나씩 봐보자면, 자, 하향식은 뭐냐면, 자, 결정의 결과물인 어떤 목표를 달성해 가는 그 과정을 지평으로 봐.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래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지. 이게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상향은 아래서 올라가는 거니까 일선에 있는 관료 입장에서 지평을 보는 거예요. 자,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접근하는 방법. 일종의 관점이야, 관점. 자, 접근하는 방법.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이 앞에 있다. 우리 여학생이 봤을 때, 저 남학생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남성이. 그래서 접근하고 싶어요. 그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나랑 사귀읍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편지를 막 보는 게 나오고 할 거 아니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문도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즉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위에서 아래로. 어떤 사람은 뭐 재량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지. 이게 접근 방식이야. 그러면 자, 하향식 또는 하향적 접근, 하향. 그다음에 상향식이 있다. 상향적 접근. 위에서 내려와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방식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둘 중에서 어떤 게 약간 고전적인 방식 같아요. 고전적. 다른 말로 고전적이에요. 고전적 접근 방식. 이쪽은 현대적이고. 자, 고전이란 말과 현대란 말은요, 우리가 분류할 때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옛날 방식, 요즘 방식. 자, 옛날이라는 의미는 상황이 많이 안 변했어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워낙 급 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과거는 예측성이 높았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하면 되는 시대였단 말이지. 그래서 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현대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현장에 없으면 모르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이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 결정자 관점이고, 결정자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놈은 일선 관료에서 보는 거예요. 일선 관료의 관점이다. 이해되죠? 일선에 있는, 저 길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이 일선 관료거든요. 이것도 단독시험에 나와요. 일선 관료란 말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민 업무하는 사람들 또는 대면 접촉하는 사람들. 자, 업무 상황이 대민이에요. 대면이에요. 국민과 직접 접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경찰들, 소방관들, 사회복지사, 우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창구 직원들 있죠? 이게 다 일선 관료들이에요. 일선 관료들. 자, 그러면 자, 결정자가 보는 관점인 하향식은 거시, 미시, 무슨 접근일까요? 거시는 큰 거고 미시는 작은 건데 이게 거시적이지. 전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이해하라고 여러 가지 말을 좀 쓰는 거예요. 자, 이놈은 미시적이다. 이해됐나요? 자, 쉽게 말하면 장관이 보는 관점은 크게만 봐요. 근데 현장에 있는 대민 너무하는 사람들은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자세히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미시고 상향이에요. 공식처럼 앞으로 거시는 하향이요, 미시는 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쓰는 단어거든, 이게. 거시, 이게 하향. 미시는 자세히인데 작게 보는 건데 이게 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어디가 정형적, 어디가 적응적일까요? 이게 정형적이고, 그러면 적응적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놈은 적응해야 돼. 그때그때 상황에 적응해야 돼. 그러면 둘 중에서 어디가 집행자한테 재량이 많을까요? 얘가 많은 거지. 현장은 예측이 안 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이게 더 재량이 많은. 일선 관료는 특징 중 하나가 재량이 많다는 거예요. 재량이 크거나 많다 보시면 돼. 이렇게. 중요한 특징이거든, 이게. 이게 하향과 상향의 기본이라 보시면 돼. 이렇게.
원래 이 주제는요, 굉장히 커서 실제로 우리 행정고시 2차 시험에서는요, 단골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써라요. 다음 주에 하향식, 서양식 조건을 써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써야 되거든. 이런 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과락이야, 과락. 이렇게. 그만큼 의미 있다. 그러니까 행정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은 다 알고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 등장해요. 근데 그거는 암기할 게 없어요. 그냥 보면 알만한 것들이지. 됐죠? 이게 하향과 상해의 접근 방식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자, 이제 결정치, 모형이 나올 거예요, 모형이. 자, 집행 유형해가지고, 고전적 기술자, 지시적 위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어려운 말은 없어요. 고전, 기술자, 지시, 위임, 협상, 재량, 실험가, 관료, 기업가. 참고로 내려올수록 집행자의 재량은 더 커져요.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 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앞에 따서 암기할게요. 고지협재관이라고. 고지협재관 이렇게. 고지협재관. 됐죠? 고지협재관. 점점 집행자의 재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느낌상 고전적 기술자들은 재량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자, 고등기 때는 재량이 적어요. 이때가 큰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정책의 과정을 결정자가 주로 지배하고 집행자는 시키면 하면 돼요. 그런 입장이 이쪽 입장이었어요. 대신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권한을 줘요. 이런 식이에요.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는 그냥 기술적인 권한만 받아요. 기술자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책의 전 과정을 누가 지배한다? 결정자가 지배한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대략적인 전반의 지배는 결정자고 집행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두 번째는 자, 점점 재량 커져요. 지시적 위임이야. 위임을 주는데 얘보다는 좀 더 많은 권한을 위임을 줘요. 이게 지시적 위임이다. 그래서 더 많은 재량을 준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참고로 행정적 재량, 행정적, 협상적 원래 있던 기술적인 재량을 준다. 자, 문제 풀 때는 이런 단어가 보이면 그냥 지시적 위임으로 가시면 돼요. 말하면 의미 있는 단어니까. 고지, 지시적 위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협상형은 협상을 해요. 누가 해요?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을 봐야 돼. 뭔가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자하고 집행자가 목표하고 수단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어, 지금. 여기서는 그냥 결정자가 정해서 주면 뭐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충실히 집행하면 돼요. 이놈은 합의가 돼서 의견이 없어요. 그냥 재량만 더 줄 뿐이야. 근데 이제는 부딪히게 돼. 결정자가 이거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야 이게. 말이 많아져. 권한이 더 있는 거지, 권한이. 협상형. 물어보시면 돼. 그 다음에 재량적 실험가. 실험가. 재량도 많아 보여. 자, 집행자한테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거예요. 더 넓은 재량을 줘요. 참고로 자, 여기서는 결정자가 일반적, 추상적 목표까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 추상적 목표만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의식만 하고 있어. 뭔가를 해야 되는 데까지만 알고 있지 나머지를 못해.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집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재량껏 맡겨보는 거지. 이게 재량적 실험가형. 자,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전 과정을. 그러니까 정책 목표도 누가 정해? 집행자가. 그 수단도 누가 정해? 집행자가 정해서 집행자가 전 과정을 지배한다고 해요. 이게 고지협재관이에요. 이게 문제란 게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그래서 이게 한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종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온다면 포인트가 필요해요. 시험 나올 때는 박스를 줘요. 다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 뭐냐 물어본다면 요 고지 협재관으로 골라가면 되는데 그때 필요한 단어가 다 이만큼 들어있는 거지 이게. 이제 좀 더 이게 구체화가 되면 결정자와 집행자의 권한을 비교해서 따져봐야 돼. 결정자가 목표, 설정, 수단, 선택 다 해주고 이렇게 막 구분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결정자, 이게 집행자예요. 자, 둘 간의 역할 비교예요. 이때는 얘가 목표 정해줘, 수단 정해줘. 그러면 얘는 충실히 집행하면 돼요. 결정자의 의도만 쫓아가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봐서는 결정자가 목표도 정하고 수단도 정해주는데 집행하는 사람이 이견이 없어. 즉 동의하는 상태야.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이견이 없어요. 단지 재량만 늘어났어. 여기 와서는 마찬가지로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정했는데 집행자가 이견을 내. 아닌데요 라고 동의하지 않아요. 자, 동의를 안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지. 목표와 수단 놓고 협상해 봐야 돼.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결정자가 일반적, 추상적 목표까지만 해. 자, 추상적 반대가 뭐죠? 구체적. 따라서 여기서는 집행자한테 구체적 목표까지도 맡겨. 그러면서 뭐라고?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서는 결정자 하는 게 없어요. 집행자가 목표도 직접 정하고 수단도 직접 정하는 거예요. 집행자가 다 지배하는 거지. 이런 식이거든요. 이건 이제 더 가만히 공부하셔야 돼. 근데 지금은 적어도 고지 협재관만 알아둔다라도 큰 힘이 돼 나중에는. 그리고 사실 이게 포인트에 다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다고 했지만 하다 보니까 다 했지만 이게 구분될 수 있거든. 점점 내려올 때마다 뭔가 확장이 돼. 집행의 재량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이게 집행이었다. 자, 정책 과정은 총 몇 단계? 총 4단계.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인데 세 번째 집행을 본 거지. 집행은 포인트가 보통 2가지. 집행에 접근하는 방법, 하향, 상향. 그리고 집행 유형 이렇게. 나머지는 더 쉽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쉬었다가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